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유튜브 진행맡고 지PD 고소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사기 방지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CA코리아의 조상원 부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 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퀴즈도 바로바로 맞추시고. 네. 자, 먼저 이게 전문가시니까, 네. 여러분도 조상원 부장님은 제가 그동안 좀 유튜브에서 쭉 몇 번 뵀는데요. 정말로 내공 있으신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만나기 별로 쉽지 않거든요.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기. 네. 자, 먼저 이제 궁금한 게요. 요즘 보면 이제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규제 같은 거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언론지상에서 보면 금융사고라든지 보안사고가 자꾸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비해서. 네. 네. 왜 이런 거죠?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트랜잭션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네.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일인, 그러니까 네네.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보안에 대한 네. 그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너무 관에 의존을 하면서 좀 유연성이 좀 떨어져 있는. 금감원이라든지 규정에만 예, 예. 규정만 내가 잘 지키면 된다. 예, 예. 예. 어떤 서비스 마인드가 아닌 거네. 오히려 의무적인 그냥 그렇죠. 의무방어전처럼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런 예, 식의 맞습니다. 보안이 자세. 서비스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그걸 이제 서비스라기보다는 네. 이제 의무를 면하는 네. 정도 수준에서 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제도나 이런 시스템들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도 네.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드럽지 않은 딱딱한 나무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경직된 것이 되게 아주 우리 여러 가지 써가지고 아주 튼튼할 것 같지만 의외로 허점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또 이제 여기도 APT도 나왔지만 공격도 되게 이 다양성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4월 30일 날 네. 전자금융거래법 원래 있던 법에서 어떤 사항이 지금 강화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법학자분들은 크게 현실 그 어떤 적용하는 어떤 룰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뀐 건 아닌데 네. 명시적으로 이제 그 어떤 금융기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입증에 대한 책임 그리고 네. 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명시적으로 이제 그 책임을 묻는 형태로 네. 이제 바꿨고요. 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전에 이제 어떤 피해를 당한 고객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어떤 법정 싸움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충분히 배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문화되고 네.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 입증을 금융기관이 하되 고객에게 중과실이나 그 다음에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네. 그 모든 피해액을 배상해야 되는 금융기관이.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의의를 갖는 어떤 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 이전에는 사실 그 소비자가 네.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이것을 오히려 증명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법정에서는 다르게 분명히 있었겠지만 네. 이번에 그렇게 생각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4월 30일 이 법이 발효됐으면 지금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전보다는 인터넷 사기라든지 뭔가 이런 그 보안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더 많이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법이 발효된 다음부터 전화 문의가 많이 왔나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쪽에서 그 이전부터 이제 네. 이런 이제 사기를 방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떤 금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단 외에 네. 이제 더 이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었는데 이번 이제 개정 이후로는 더 조금 많이 스피드가 좀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사기라고 하면 예. 이제 사기하면서 사기가 글로벌 오늘 말은 이제 사기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네네. 지금 말씀하신 사기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일단 이제 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금융 쪽을 주로 이제 말씀을 네네. 드리게 되면 본인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 위장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래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이제 행태들을 다 그래서 네. 이제 진실이 아닌 가짜로 위장하거나 네. 그다음에 고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기라고 보는데 사기의 종류도 뭐 이렇게 분류하는 관점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네네. 어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하는 거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또 이제 그게 고객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금융기관도 사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닌데 금융기관처럼 뭐냐면 피싱이나 파밍 네.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네. 실제로는 그 금융기관이 아닌데 그 사이트를 마치 그 금융기관처럼 사기도 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액도 뭐 100만 원인데 뭐 1000만 원이라고 바꾼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 다양한 유형들이 이제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뭐 글로벌 이 해외에서는 네. 이런 이제 온라인 사기에 대한 방지들이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떤 기술들이 네, 맞습니다. 사기 방지에 관련된 어떤 네. 기술들은 이제 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훨씬 더 그 해외 쪽에서 많이 발달됐었었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15년 정도 됐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라는 그런 네. 그 어떤 그 제도가 음. 그냥 무조건 이제 앞단에 제일 초입부터 굉장히 높은 네. 장벽을 쳐놔서 음. 굉장히 좀 나름 안전하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 뒷단에 있는 사기를 방지할 만한 그런 어떤 니즈나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아. 금융기관에게는 많이 그렇게 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이렇게 발달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그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절대 사용자가 뚫리지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기의 거죠. 가능성이 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용자 좀 불편하더라도 네네네. 예, 그런 이제 그 아. 강제화되어 있었었기 아. 때문에.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강제하는 거는 사용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 네. 그래서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백단에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금융기관이 판단을 하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면 이제 뭐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네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 사용자가 맞는지 틀린지 이제 이런 이제 방법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 시장이 계속 네. 발전했고 기술들도 같이 발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분석하고 네. 네, 지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되게 발달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 우리나라는 약간 유교적인 문화 여기서도 보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픈넷의 김기창 교수님이라고 네, 하는 네, 법학 알죠. 전문대학 네, 이제 네, 교수님 네. 같은 책도 분이 이제 쓰셨고.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의 그 어떤 포커싱은 그러니까 네. 금융의 이 사기를 막는 포커싱은 오직 사용자 네. 그 사용자가 사기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만 포커싱을 맞추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공인인증이라고 네. 하는 제도만 가지고 맹신을 해왔기 때문에 아. 많이 좀 네. 좀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의견에 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정말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분께서 그것을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되게 일관되게 네. 그 이슈화 시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그분의 그 의견이 네. 정말 성견지명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용어도 보면 피싱, 네. 또 스미싱, 아까 네. 파밍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부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구분 좀 해주시죠. 알려주시죠. 네네. 먼저 피싱부터. 네. 일단 피싱은 실제로 이제 우리 PC 안에 있는 뭐 호스트 파일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IP를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URL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그걸 이제 네이밍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네. 이제 사이트를 이제 가게 되는데 피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DNS 서버나 호스트 파일들을 변조를 이제 해서 네. 이제 원래가 아닌 사이트로 이제 유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파밍도 이제 비슷한 네. 그런 유형인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스미싱은 최근에 이제 모바일 쪽에 이제 SMS와 피싱이 이제 결합된 걸로 실제로 이제 저희가 SMS를 통해서 문자 코드를 받고 뭐 그걸 네. 통해서 인증을 하거나 어떤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가로채는 뭐 이제 그런 방식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수단들을 이제 네. 말하는 용어들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국 이제 피싱을 통해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정보가 모든 것이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네. 해커한테 그죠? 네. 그러면 그것을 하면 나처럼 가장해 가지고 내 돈을 뺏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내 모든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됐더라도 그걸 뭐 방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최근에 뭐 공인인증서가 PC가 탈취를 당해서 이제 실제 파일 형태로 있는 공인인증서, 네.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큐어 앱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인증서지만 그걸 통째로 예, 그 도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공격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획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고 나서도 실제로 이제 보안을 한다고 해서 보안 코드 두 자리씩 넣는 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OTP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그림이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보안 코드들도 다 그 입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OTP까지도 이제 뭐 SMS로 날라오는 걸 스미스내는 걸 통해서 네. 받아가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됐다고 하면 이제 실제로 모든 트랜잭션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네네.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방지 솔루션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어떤 트랜잭션, 즉 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뭐 제3의 계좌로 보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접속한 사용자의 디바이스, 네. 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트랜잭션을 하고자 하는 금액의 단위, 또 하려고 하는 시간 네.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이거는 평소에 그분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네. 어떤 패턴이라든지 컨텍스트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네. 뭐 블로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인증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솔루션들이 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 방지 솔루션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네. 굉장히 많이 있는 네네.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지금 기존에서 이런 게 없었으면은 이제 공인인증서 그것만 우리가 이미 된 걸만 체크해가지고 예스면 그냥 다 해주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뭔가 그런 기존의 행동 과거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중국발 IP로 뭐 사용자가 네.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원래 한국에 계속 있으셨는데 갑자기 뭐 중국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좀 그 스트레인지한 네네. 상황이 되면 이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을 하는 뭐 네. 그런 것들. 이런 사기 방지 솔루션들이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약간 지능적인 것이 있나요? 뭔가 제 말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그런 게 있나요?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어떤 네. 사기 방지 솔루션의 이제 주요 기술 요소들을 말씀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자기 학습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이제 사기의 어떤 케이스들을 가지고 매니지먼트하고 또 그런 네. 것들을 실제로 이제 사용자분이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이 원하시면 그런 이제 어떤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셔서 그 서로 공유하실 수도 있고 이런 네네. 것들도 이제 가능한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네. 이 지금 CA 사기 방지 솔루션 이름이 뭔가요, 이게? 저희 솔루션은 이제 CA 리스크 마인더라고 리스크 하는. 마인더. 예, 예. 네. 이 사기 방지 솔루션이 실제로 그럼 해외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뭐 어떤 시장 조사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이제 제품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시장에 있는 제품들을 이제 어떤 좋고 나쁨을 좀 장단점을 평가하고 이러는 것들은 한 10년 이상 네. 된 어떤 시장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것의 특징이 그러면 뭐 여기 보면 3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디바이스, 뭐 패턴, 룰 같은 것들을 이제 네. 측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뭐 금감원이라는 그런 관치금융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이걸 쓰여져 있지는 않겠네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것들이. 일부 요 단편적인 어떤 기술 요소들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들은 사용하시지 않으시지만 이제 실제로 은행권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뱅킹을 하는 그 PC를 지정하는 거를 이제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네네. 할 때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내가 이제 그 PC를 지정하겠다고 하는 서비스 뭐 이제 네네. 이런 게 이제 저 1, 2, 3번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2번 중에 하나의 그 네. 기술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 디바이스 인증을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걔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느냐 이거를 하는 방법이 맥으로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이제 하나 이제 가지고 했던 적도 있었었던 거고.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오늘 이제 소개해 줄 거는 이제 포괄적인. 네, 맞습니다. 거고. 자, 그럼 사기방지 솔루션의 아키텍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어떤 트랜잭션을 그 트리거링 하시는 이제 뭐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금융기관이 아니라 뭐 사기를 방지하든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서 뭐 내부 직원 아니면 뭐 파트너분들이 이제 실제로 인증, 그러니까 즉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본인 자신을 이제 증명할 때 그 컨텍스트 정보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 컨텍스트 정보에는 뭐 사용자 본인이 주장하는 아이디, 즉 내가 누구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접속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 IP 어드레스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IP는 솔직히 디바이스랑 이렇게 딱 1대1 매핑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대신 맥 어드레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위장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그 특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정보들. 그러니까 뭐 얼마를 보내는 거냐.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어떤 트랜잭션을 하는 거냐. 이게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뭘 하는 거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다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위험 기반 인증, 즉 사기 방지 솔루션들이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위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컨텍스트, 즉 어떤 사용자가 어떤 트랜잭션에서 어떤 컨텍스트 하에서 지금 트랜잭션을 시도하고자 하느냐는 걸 이제 어떤 그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그 리스크를 평가하는 이제 요소들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가지고 있는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보통 소유물이기 때문에 바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디바이스 인증이라고 하는데 그 디바이스가 평소에 이분이 사용하시던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어떤 트랜잭션에는 일어날 수 없는 룰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우리 시스템을 쓸 수 없는 구조인데 뭐 IP가 중국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룰로 향해서 아예 배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이제 사기 방지에 대한 룰들도 갖고 계실 거고 또 정책적인 것들도 이제 넣으실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기 학습 그동안에 이제 패턴들을 쭉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 리스크가 얼마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추가 인증을 요구할 거냐 아니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블러킹을 할 거냐 뭐 이 정도의 어떤 크게 모델이나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런 것을 처음에 이런 솔루션을 이제 도입할 때는 이런 그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 기관에서 뭔가 세팅을 하겠네요 처음에.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관련된 이제 기술 요소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뭐 이제 이 기술 요소는 뭐 사기 방지 솔루션의 이제 일반화된 뭐 기술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C 리스크 마인더라고 하는 솔루션에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제 기술 요소를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엔진이라고 해서 어세스먼트 해주는 리스크를 어세스먼트 해주는 이제 엔진. 이제 이 엔진이 이제 첫 번째 기술 요소이고요. 두 번째가 디바이스 DNA라고 해서 이제 특허를 받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맥 어드레스 하나만 가지고 디바이스를 인증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접하시는 방법인데 실제 이것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DNA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저희들은 한 50개에서 70가지 정도의 그 디바이스의 어떤 속성 값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것 중에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바뀌었을 때 그 디바이스가 기존 디바이스가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70개라면 이게 뭐 아이폰이냐 뭐 안드로이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접속하시는 브라우저 그다음에 또 클락 CPU의 클락이 뭐 스피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HTML 이렇게 이 프로토콜 안에 보면 가져오는 정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하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디바이스 DNA의 이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맥 어드레스나 이런 부분도 개인 정보에 취급이 돼서 실제로 사용자가 신청하셔야 되고 사용자가 뭔가 해주셔야지만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정보를 가져오고 그걸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디바이스 DNA는 이미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정보들을 모은다라는 거. 그리고 또 고객이 또 승인해 주시면 우리도 이제 그런 정보들을 좀 민감한 정보들도 이제 땡겨올 수 있겠고, 그럼 조금 더 정교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에이전트나 이런 거를 깔지 않고, 즉 그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고 사용자는 아무런 느끼지 못하고 뒷단에서 그 디바이스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DNA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DNA 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워낙 그냥 발달을 해서 DNA 복제한다고 하는 뭐 개념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지만 그만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한두 개 조작해서 바꿔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 기술까지 이제 된 거고요. 이제 그런 기술들. 세 번째가 이제 피드백 루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보통 이런 솔루션들의 그 어떤 통계학적 오류 1, 2 타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지 말아야 되는데 잡았다든지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들은 계속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그 케이스 매니지먼트 나오는 걸 가지고 룰을 정교화하거나 그다음에 모델을 정교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시스템 내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들을 나 혼자 계속 축적해야 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 이제 실제로 같은 업종이라든지 공유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올리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이제 크게 네 가지 기술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기술 요소
네이밍도 그렇고 상당히 요즘 이렇게 트렌드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감성적이고 네이밍도 네네네. 그 맥센스한 것 같고요. 하고요. 네. 자, 이거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 이제 먼저 리스크 어세스먼트. 네,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가 지금 트랜잭션을 시도하려고 하는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 가져오고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가져오고 거래 금액, 또 위치, 시간, 어떤 그런 룰, 그 다음에 사용자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룰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면 또 실제로 사용자가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는 뭐 새벽에는 전혀 뭐 트랜잭션을 안 하셨던 분이고 돈도 뭐 그 항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써봐야 뭐 10만 원, 20만 원 쓰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도 이제 다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이 평소에 10만 원씩만 쓰세요. 그래서 근데 뭐 갑자기 100만 원 쓴다 그러면 추가 인증해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때는 돈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룰을 약간 이제 그런 특정한 그 어떤 시간대나 뭐 이제 그런 때는 그런 경우에도 뭐 사용자를 불편하게 안 해드리는. 그래서 그냥 그런 때는 뭐 100만 원을 써도 그냥 인증이 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 엔진. 그런. 그러니까 이 엔진이 무조건 뭐 엄격하게만 그 룰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용자의 편의성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자, 특허받은 이제 그다음은 디바이스 DNA, 아까 70여 개. 디바이스 DNA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디바이스 ID에 해당하는 정보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핑거프린터라고 해서 그 머신의 어떤 특성들, 그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브라우저에 대한 것 정보들, 그다음에 그 스크린 레졸루션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뭐 저희가 뭐 메모리를 더 꽂을 수도 있고 뭐 CPU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뭐 디바이스가 다른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뭐 이 디바이스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분의 새로운 디바이스로 등록한 그러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해서 이제 비교 분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엔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뭐 이렇게 사물통신이란 말 있잖아요. 사물과 사물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한다. 결국 그렇다면 진짜 여기 말 것처럼 우리 인감처럼 기계들도 이제 앞으로 기계 인감이 있는 시대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참 기계들도 이제 인감 도장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하네요. 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술 요소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사기에 대한 것 같은 이제 케이스들을 실제로 그 열어보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 그거에 이제 이게 어떤 형태의 뭐 어떤 사기 유형인지 판단을 하고 뭐 그게 잘못 판단한 건든 또 뭐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건지 이런 걸 다 케이스 매니지먼트해서 그거에 맞게끔 꾸준하게 이제 자기 학습을 해서 룰을 정교하고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하는 건 자동으로라든가 사람도 개입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람도 개입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F넷은 이것은 전 세계 글로벌하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고객 글로벌하게 고객사가 가장 많은 이제 인더스트리는 카드사이고요. 이제 카드사가 가장 또 이런 사기 방지에 민감한 이제 인더스트리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CMP라고 그래서 커스터머 not present한 그런 어떤 트랜잭션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면대면으로 가서 카드를 긁는 거나 이럴 때는 실제로 사기의 그 가능성이 크게 많지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제가 뭔가 카드 결제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사기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대표적인 뭐 카드사들은 다 이런 이제 네트워크에 가입이 돼서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런 유형들을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카드사라든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에 지금 이제 해외보다는 한 10년 뒤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데에 같이 공유하게 되면 선진 사례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카드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들 중에서 뭐 비자나 뭐 마스터 이런 회사들도 실제로 글로벌 회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뒷단에서는 뭐 저도 이제 그 내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그 어느 정도는 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스미싱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례, 그 스미싱도 방지하는 사례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지를 했던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얼마 전에 이제 뉴스 기사, 뉴스 기사에 어느 분이 이제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돈이 통장에서 뭐 몇 천만 원이 이렇게 인출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마 이제 SMS로
이제 그 최종 트랜잭션을 할 때 SMS로 그 원타임 패스워드를 받아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마지막 전자서명을 하면 이제 돈이 인출되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이제 보안 걸 다 쓰고 계셨었죠. 네네네. 근데도 이제 돈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공인인증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많이 이제 털려 있는 네네.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 털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SMS 문자가 네. 저녁 동안에 이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보지 못했었고 그게 이제 스미싱에 의해서 이미 그 해커에게 넘어가서 네. 이제 되어 있던 상태라서 이제 돈이 몇 천만 원이 날아간 이제 사건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사기 방지 솔루션이 있었다면 네. 예, 충분히 막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기 방지 룰에 당연히 디바이스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의 거래 패턴 등을 이제 그 인식하고 있었을 거고요. 당연히 디바이스는 그분의 핸드폰이 아니었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커가 사용하는 이제 디바이스였을 거고요. 그냥 거래 패턴도 그분은 새벽에 뭐 돈을 뭐 몇 천만 원 네. 보낼 만한 그런 분도 아니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평균 이체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도 안 맞았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네. 트랜잭션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 추가적인 다른 네. 채널들을 통해서 그분이 뭔가를 해주셨어야만 트랜잭션이 이루어졌었다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솔루션들이 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냥 상상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죠. 마음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맞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것을요. 네. 뭐 은행에서 TV 광고하잖아요. 네. 연예인 나서 뭐 이러지만 말고 이런 거 우리 은행은 이렇게 고객의 안전을 정말 합니다라는 걸 좀 잘 어필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그 개정안이 발의된 내용이 있는데 네. 이제 전에는 이제 그냥 공인 인증서로 강제화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공인이 꼭 들어가 있었었죠. 네네. 그런 솔루션들만 이제 하면 뭐 되는 이제 그런 컨셉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보안을 서비스로 생각하시고 사용자분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자꾸 네. 선진 기술들이 도입되고 그게 꼭 외국계에 무조건 선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네. 다양한 기술들을 또 다양하게 오는 공격에 대해서 다양하게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시장으로 해야 실제로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좀 하기 전에 CA 리스크 마인더, 네, 이게 뭐 제일 좋다고 나왔네요, 항상. 이게 이제 외국 분들.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인더스트리로 보면 이제 카드사 쪽에는 워낙 이제 그 좀 도미넌트한 이제 네. 그런 사기 방지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평가를 받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Q&A 하면서 지금 설문조사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신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보시 핸드폰이 아니라 헤드폰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질문 제일 잘한 분한테는 LG 포터블 포토 프린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게스트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서요. 그 질문 제일 잘한 사람 네. 누군지 전화 이름 한번 적어주세요. 맨 끝에 발표 한번 해주세요. 네. 네네. 자, 홍현미님, 시스템이 도입된 후 어느 정도 패턴이 쌓이기 전까지는 기존의 인증 솔루션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룰셋의 DB가 다양한 고객별로 미리 정의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고객의 초기 요구에 따라 정의되는 건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그 어떤 리스크 엔진 자체는 룰과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십몇 년간 이쪽 시장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많이들 적용하셨기 때문에 룰셋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또 어떤 정형화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표준 모델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셋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초기 셋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나오고 그다음 또 그런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이제 적용하려다 보면은 이제
기존 데이터들이 약간은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점 더 정교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어떤 사기의 그 어떤 통계적 오류를 잡아내거나 그다음에 네. 그 감소에 대한 어떤 추세나 이런 데이터들도 저희들이 실제로 사례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례 되게 좋네요, 진짜. 예, 예. 자, 그 게스트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네. SA 상원 S ANG 예, WON 네. .cho 골뱅이 CA.com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상훈 부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지금 쪽지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나중에 또 지금 자세한 자료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수님, 요즘 모바일 사용자들이 되게 많은데 모바일 악성 앱 관련해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악성 앱도 보안 이슈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리는 거는 그런 이제 악성 그 앱이라든지 아니면 네. 악성 코드들을 잡아내는 솔루션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솔루션들이 아마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나쁜 그런 코드, 악성 코드들 때문에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이제 크리덴셜 정보들, 그러니까 네. 인증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다 유출된 상태일 때 마지막 보루로 네. 실제로 트랜잭션,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네. 막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솔루션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솔루션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다음에 네.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모바일이 최근에 그 어떤 보안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 API에 대한 그 네, 보안 그렇죠.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이제 저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건 다음에 이제 네.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성철님, 최근에 피싱 사이트가 실제 은행 사이트보다 더 진짜 같이 보이게 만들었던데 IP를 치고 들어가지 않는 한 보통의 사람들을 모를 텐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뭐 피싱을 막거나 파밍 자체를 막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온 건 아니고요. 저도 그 어떤 매직의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솔루션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 공격 기법을 이제 파악을 하고 막는 솔루션이 나오면 또 그걸 회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실제로 피싱이 나오다가 이제 파밍이 나오게 된 것도 그냥 뭐 DNS나 뭐 호스트 파일만 수정해갖고는 이제 또 막 자꾸 뭐 다른 방법들로 막으니까 이제 파밍이 나와서 이제 악성 코드를 아예 이제 심어놓고 뭐 이제 네. 뭐 한 달이 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네. 그래서 뭐 매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보안 솔루션 이거는 아니고 계속해서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아마 이제 진행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진짜 그렇게 진짜 같이 보이나 보죠? 피싱 사이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네. 이제 뭐 본인이 뭐 등록한 이미지가 꼭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미리 유조를 하기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느 모바일 폰인데 이제 그 아마 그 모바일 그 금융 앱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뭔가를 이제 등록해서 그 화면이 뜰 때 걔가 반드시 보여야 되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보이면 이건 아무리 나머지가 다 똑같아도 그런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어떤 솔루션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나중에 뚫리겠죠. 뚫릴 수 있는 뭔가 또 있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다음에 홍현미님,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와 빠른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유행하는 빅데이터와 연관성 있는 솔루션인가요?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그 특성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죠. 뭐 네네네. 볼륨이 굉장히 크다라든지 뭐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그 3V라고 해갖고 이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가 만족이 되면 빅데이터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솔루션 자체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 용어
를 표방하고 나와 있는 솔루션은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하고는 약간 좀 그렇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새 한참 유행하는 마케팅 용어로 쓰이는 그런 빅데이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일부 그 어떤 몇 가지 특성에서는 좀 지금 말하고 있는 빅데이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열님, CA의 IAM 계정 권한 관리 솔루션과 CA 사이트 마인더의 사용 시에 리스크 마인더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아닌지요? 리스크 마인더만의 추가 기능과 라이센스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이트 마인더를 아시는 거 보니까 이제 사이트 마인더는 싱글 사인온 앤 EAM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트 마인더 안에는 그 인증에 대한 방법이 디폴트로는 ID 패스워드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저희가 리스크를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ID 패스워드만 정확하게 아시면 싱글 사인온 하실 수 있고 본인 임을 이제 확인받을 수 있는 솔루션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인증에 관련된 부가 솔루션이죠. 리스크 마인더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사이트 마인더를 통해서 싱글 사인온을 하시거나 이제 어떤 접근을 하시려고 할 때 앞단에 리스크 마인더를 붙여서 그분이 지금 현재 접근하려고 하는 인증받으려고 하는 컨텍스트가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걸 사이트 마인더에 넘겨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라이센스는 똑같이 유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마인더를 쓰고 계시면 이제 그 유저 베이스 라이센싱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리스크 마인더도 유저 베이스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마인더 한마디로 이제 진짜 그분인지 아닌지 맞습니다. 체크하는 거죠. 자, 류지연님, VoIP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VoI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좀 기술적으로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VoIP라고 하는 거는 이제 IP를 통해서 이제 아마 음성통신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생체인식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뭔가 그 인증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접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동규님, C 리스크 마인더 도입을 통해서 사기 피해가 감소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린다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의 한 은행에 실제로 그 은행의 도움을 가지고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쭉 그 히스토리 데이터를 해서 사기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아까 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열님, 최근 인터넷 배킹 관련 복합 인증, 공인인증서, SMS, 지정 PC 등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데 리스크 마인더를 적용해서 사용자가 모르게 원클릭으로 복합 인증을 구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거 아까 제가 이제 그 대담을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복합 인증을 하라고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은행권에서 많이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반드시 사용자가 개입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신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그 관에서 강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그거를 뭐 빼고 뭐 이런 사기 방지 솔루션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거 사용자가 모르게 뒷단에서 그분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리스크 할 때만 그리고 리스크 할 때는 정말 사용자분이 개입해 주셔야죠. 그래서 리스크 할 때는 저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우리 집 PC에서 제가 그 평소에 항상 거래를 하던 은행에 가서 평소에 거래 시간에 돈을 얼마를 보낸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게 사기일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사기일 확률이려면 도둑놈이 우리 집에 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내 PC를 켜고 돈을 보내는 게 아니면 거의 일어나기 이제 힘든 그런 일. 그럴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도 인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방지 솔루션이 있으면 그 상황이면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도 그분의 트랜잭션을 그냥 통과시켜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중국 PC IP, 그러니까 중국 IP에서 갑자기 뭐 돈도 많은 금액을 보내려고 할 땐 리스크가 높다고 하면 그분에게 뭔가 노티를 주거나 아니면 추가 인증의 뭔가를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사용자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아주 편하게 트랜잭션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면 편하게 좀 불편하더라도 사용자가 참여하게끔 하고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오창원님, 탐지에 의해 의심이 가는 상황 발생 시 고객 알림이나
고객이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거래 시 약속된 추가 인증 암호를 써서 그런 위험을 알려줄 수 있는 룰이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그러니까 어떤 상황,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하면서 네. 실제로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에 누가 의해서 차를 본인이 두고 그래서, 돈을 빼서 이제 주는 거는 솔직히 이 솔루션을 맡기는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 네. 컨텍스트가 뒤에서 칼 들이대고 있는지 뒤에다 칼 들이대고 있는지에 대한 컨텍스트까지 파악은 못 하고요. 아니면 뭐 정말로 네. 그분이 그 고객이 네.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정말 이걸 그러면 은행하고 얘기해서 내가 난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마라. 그냥 다 셧다운 시켜라 아예. 예, 그런 그러니까 거를 뭐 미리 그러니까 구약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이런 솔루션이 그러니까 개인별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데서는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특화된 리스크의 룰들을 적용해 정말 VVVI 그렇죠. VPI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걱정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강도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자, 나기무님, CA 리스크 마인더가 위험 기반 인증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하는데 위험 기반 인증에 대한 핵심을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냥 뭐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 컨텍스트의 위험을 평가한다라는 거고요. 그 위험을 평가하는 어떤 정보들은 뭐 아까 이제 그 장표도 나와 있지만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자가 그동안 해왔던 패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리스크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인증을 처리해라 이런 거를 해주는 솔루션이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소연님, 모바일 청첩장을 통한 금융사기는 어떤 절차를 통해 사기 방지 솔루션에서 막을 수 있나요? 모바일 청첩장을 통한 금융사기가 제가 정확하게 뭐 어떤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문자로 결혼을 뭐 하니까 부조를 해라. 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뭐 모바일 청첩장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정당한 사용자분이 받아서 본인이 그걸 보내주시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건 아마 보내질 텐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게 우리나라는 그 트랜잭션 돈을 보내는 즉 송신자에 대한 확인만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 그러니까 기관 돈을 받는 쪽에 대한 인증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리스크 마인더 즉 사기 방지 솔루션이 그쪽에도 적용이 된다면 막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유준호님, 국내에 사용하는 기관이나 회사가 있는지요? 아직은 없고 지금 현재 검토하시는 많이 검토하겠네요. 법도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자, 강재경님. 선진회의 경우 금융기관별로 글로벌한 유니크한 UID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금융기관들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온라인상에서 거래 시 인증을 하는 데 사용하면 금융기관 사칭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요? 실제로 제가 뭐 글로벌하게 유니크한 UID를 사용하는지는 저도 뭐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신 외국에서는 금융기관을 확인하는 제도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금융기관에 이렇게 최근에 몇 개의 금융기관을 가보시게 되면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뭐 베리사인이 뭐 확인해줘, 식별해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런 이제 CA 서비스를 해주는 서티피케이션 오소러치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통 그 사이트가 맞는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뭐 제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V사도 있고요. 그다음 뭐 E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금융사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관도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실제로는 돼야 된다라는 게 맞죠. 거래는 양방 간에 일어나는 거고 양방이 다 본인 확인이 정확해야 돼요. 자, 이분께서도 디바이스 인증의 경우도 피싱에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 사용이나 디바이스 분실의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인증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분실해 버리고 빨리 신고 안 하셔서 그분이 갖고 뭐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사기 방지 솔루션은 디바이스 인증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래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그 분실을 하셨더라도 거의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프로 KHR 아이디가 이신 분 로직을 통해 사기를 추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데이터를
서비스를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한 데이터, 대표적인 게 뭐 특정 IP라든지 뭐 이런 게 실제로 그 IP는 사기에 옛날에 사용됐던 게 있다. 그런 걸 뭐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그런 이제 요소들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도영님, 전자금융법이 금융회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에서는 뭐 강제 및 권고 사항은 없는지요? 뭐 저도 제가 뭐 법학자는 아니라서 뭐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 우리나라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항상 뭐 1조, 2조, 몇 조 안에 이게 대상이 범위가 어디까지다라는 거 항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금융거래나 이런 쪽은 그러니까 통신사도에서는 금융거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금융거래를 하는 거에는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금융거래가 아닌 다른 거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민님, 공공기관인데 상당히 좋은 취지의 제품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CC 인증이나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받은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리스크마인더라고 하는 제품은 그 CC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그 미국의 그 핍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나라의 보안 적합성 검증과 같은 이제 거는 받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카드사 쪽에서 이제 뭐 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인증은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CC 인증이라든지 국내에서의 이제 그 국정원 보안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재기님은 아까 가짜 사이트 판별을 위해서 그 일부 금융기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픽 인증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모바일 앱에서도 제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길재님, 액티브엑스를 통해서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서 가짜 결제청에 나와서 사기당한 사례도 들었는데 그런 유형도 탐지 차단이 되는 건죠? 약간 계속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악성 코드를 잡아내거나 그 악성 코드로 피싱이나 파밍, 스미싱에 대한 그 공격을 막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트랜잭션을 하는 그 시점에 이 탐지를 하고 블러킹을 해줄 수 있는 차단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자, 남기출님은 저희 회사는 인원이 1000명 정도 되고 IBM 서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인데 당사가 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제가 비용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짧게는 한 달에서 뭐 길게 한 3개월. 얼마 안 걸리는구나. 생각보다. 자, 그다음에 김동규님, 사용자 개입 없이 실시간 사기 진단 및 차단하는 일련의 과정에 따른 사용자 불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요? 일단 아까 이제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평소에 트랜잭션 하실 때 항상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 개입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뭔가 개입을 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신 이 리스크하다고 판단이 됐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아예 그냥 블러킹을 해버릴 건지, 아니면 뭐 OTP를 사용하게 할 건지, 아니면 PKR을 사용할 건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솔루션은 그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시고요. 그래서 실제 리스크할 때 사용자가 어떤 수단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사전에 결정만 해놓으시면 이제 그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사용자를 좀 귀찮게 하는 그 부분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심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스 케이스별로 뭐 다양한 어떤 그 조합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사용자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에서는 사용자 개입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성우님, 피싱, 스미싱 등 외부 불특정 보안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 데이터 유출 보안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금융권이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인더스트리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사이트 마인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싱글 사인온을 이제 그 하는 어떤 회사이고 그 회사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냥 싱글 사인온 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가시지만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접근하시려고 할 때 우리 회사 네트워크에서 접근하실 때는 뭐 리스크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 회사니까. 근데 이제 외부로 나가셔서
싱글 사인온을 하신 다음에 거기를 들어가려고 할 때는 뭐 추가 인증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리스크를 판단해서 얼마든지 다른 유스 케이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한수님, 리스크마인드 솔루션의 가장 핵심이 디바이스 DNA 항목의 디바이스 아이디와 MFP 항목 자체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타 사용자인 양 가장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중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한 50에서 70가지 정보를 합니다. 수집을 하는데 사용자 동의가 없으면 한 50가지 정도만 이제 가져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뭔가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인정보 성향이 좀 있는 데이터까지도 이제 긁어올 수 있게끔 되는데, 그거를 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아이디와 그다음 핑거프린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바이스 아이디는 아마 이제 조작을 하는 의미가 좀 있지만 핑거프린터는 속성상 그게 이제 그 조작하기가 뭔가 딱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 형태로 이제 판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복제한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DNA를 복제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디바이스 DNA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했고, 자, 그다음에 김혜연님, 총 보호할 수 있는 유저 수가 몇 유저인가요? 그리고 라이센스 정책과 VoIP 지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 이야기를 드리니까 아까 이제 앞에 있는 VoIP하고 이제 부분도 이제 좀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뭐 숫자의 한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은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아까 이제 장표에 보면 이런 리스크마인더를 쓰고 있는 글로벌 전체 사용자,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못 느끼시겠지만 그 적용을 받고 있는 사용자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뭐 전 세계 인구가 70억, 뭐 80억 이렇게 본다면 그중에서 인터넷 쓰는 인구는 30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라이센스 정책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용자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제 VoIP 지원은 현재까지는 명시적으로 이제 되어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커스터마이징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API 제공하는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VoIP하고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 상에서 이제 뭔가 이제 트랜잭션을 하실 때 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유스 케이스가 나와봐야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나기무님은 이 솔루션이 고객 환경에 따른 구축의 제약사항은 없는지요? 뭐 환경 뭐 타는 거 있는지 뭐 이종 여러 가지. 일단 뭐 이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그 독립적인 솔루션입니다. 리스트 값을 환산을 해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환산을 해내서 그거를 여러 가지 다른 솔루션에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저희들이 그 리스크가 얼마다라는 값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플랫폼의 그 한계는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시스템에서 플랫폼에서 뭐 유닉스나 리눅스의 어떤 종류, 그다음 버전은 뭐 이런 한계들은 있지만 실제로 외부하고의 어떤 서비스의 연동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재현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스미싱은 개인 전화번호를 사칭하여 문자 메시지상에 단축 URL을 넣어서 이를 통해 악성 앱을 깔거나 소액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URL 링크가 날라왔을 때 그걸 눌렀을 때 이제 내려와서 뭔가 악성 코드를 깔고 그것들을 통제하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 PC나 아니면 제 핸드폰이 점거를 당했더라도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서 제가 뭔가 트랜잭션을 하더라도 그게 리스크한 그 어떤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막아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장주님, 웹상에서만 적용 가능한지요? 인터넷 망분리가 된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망분리되어 있는 것도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AFP넷이나 이런 데하고는 이제 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단독적으로 구성해서 우리 내부에서만 뭐 그런 어떤 리스크를 평가하고 뭔가 서비스를 그 리스크에 기반한 서비스를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유미연님, 대민 서비스에도 적합할 것 같은데 현재 공공기관이나 청 등의 공급 예정인 곳이 있는지요? 아니요, 아직은 정말 이 사기 방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일부 몇 가지 어떤 요소 기술을 가지고 이 일부 적용, 아까 맥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초기 시장이고요. 많이들 아직까지는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들은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뭐 이제 약간의 그 진입 장벽이 좀 있죠. 외산 네. 솔루션이나 이런 네. 부분.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외국계 회사들이 이제 그런 시장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리딩에서 알려드리고 또 국내 솔루션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해 내실 수 있고 그러면 뭐 몇 년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솔루션 회사들이 또 그다음에 또 외국계 회사들도 이 시장을 만들고 또 이제 서비스들을 해 나가게 되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도 충분히 네. 이제 도입이 돼서 네.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국계 벤더가 공공기관에 이제 이런 서비스를 들고 가고 실제로 그 적용을 하기에는 좀 환경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아까 뭐 CC 인증도 이야기하셨고 보안 적합성 검증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진입 장벽 아닌 진입 장벽을 넘어서서 저희들이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또 정부기관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보안 인증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사상으로 지금 보안 뭐 공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말고? 일본하고 중국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딱 그걸로만 해서 무조건 어떤 전자거래를 할 때 네. 공인자가 붙어 있는 거를 네. 강제화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 이 한 손가락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아예 없다는 네. 제가 아는 게 한 군데 정도는 있어서 우리나라 네. 말고.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있다라는 유명한 나라가 아닌 거고. 네, 유명한 나라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없다라고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지금 다 그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요? 일본도 그렇게 네, 합니까? 맞습니다. 참 일본 이런 거 같은데 보죠.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옛날에 관치금융에서부터 내려온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갈라파고스처럼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요새 뭐 창조경제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부터 좀 바꾸는 게 창조경제가 아닌가. 근데 실제로 구체적인 액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법안도 발의가 된 상태인데 물론 네.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인자 다 빼자. 네. 액티브엑스 쓰는 것도 지금 참 그렇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게 한 5년 뒤쯤에 옳다 바뀔까요? 5년 뒤 어떻게 보세요? 5년 뒤쯤에. 뭐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 뭐 서서히 바뀌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야 그 뭐 이 자리가 그게 네. 뭐 옳다 그르다 네, 네, 그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야 이제 그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모양이 이제 또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로 자율에 맡기게 될 건지는 저도 뭐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윤여영님, 여러 가지 디바이스 DNA를 모아놓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한 건 아닌지요. 내 개인정보에 내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정보까지 누군가가 수집해서 저장해 놓는다는 것이 좀 찜찜해서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가지, 70가지라고 말씀드린 게 70가지가 아니라 50가지를 수집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고민들을 덜어낸 정보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다 50개를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지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그분이 그 디바이스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털려버렸다고 하면 이제 뭔가 또 다르게 어떻게 뭐 악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라는 건 빼고 그냥 그 디바이스 정보라고 하는 게 뭐 브라우저의 뭐 버전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정보들은 실제로 아무런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닙니다. 그게 50가지가 다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에서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철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돼서 문제 없는 걸로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 없는 걸로 사용하고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 제일 잘한 분 한 분 골라주시죠. 이분. 이분이요? 예. 김환수님. 네. 자, 김환수님 오늘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환수님께는요 저희가 LG 포켓 포토 프린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한 김환수님.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지금 설문에 계신 분들 좀 11분한테는 보시 헤드폰하고 스타벅스 기프트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가지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좀 어떻게 보면 그 국내에서는 많이 안 알려진 이제 솔루션을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그 참 이런 솔루션이 이제는 일반화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미 또 그 상당 부분 이런 비슷한 솔루션을 경험을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뭐 지메일 이런 맞아요, 쪽에 맞아요. 막 보면 디바이스 자꾸 체크하고 막.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네. 뭐 외국에 나가서 접속을 맞아요.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네, 것들이 네. 일반화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의 그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사용자에 대한 배려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기존의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그 보안 통제는 그런 사용자의 편의성 부분이 많이 좀 네. 예, 사용자를 좀 그렇죠. 불편하게 했죠. 그리고 그렇죠.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끔 한 십몇 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못 느끼셨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권리를 좀 찾으셔야 되지 않나. 네. 특히 모바일로 가면서 뭐 액티브엑스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실제로 많은 그 모바일에서 트랜잭션을 하고 싶으셔서 못 하셨던 네.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리를 좀 찾으셔야 되고 이런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저변을 확대하려면 네. 결국은 우리의 목소리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그런 의견들을 뭐 네. 이제 제가 뭐 직접 어디 나가서 뭐 길거리 나가서 뭐 외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그렇죠. 뭐 공유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라이크 하나 것, 눌러준다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운동들이 네. 다 같이 좀 일조를 해주시면 우리의 권리를 좀 찾아서 우리가 좀 네, 편하고 쉽고 네. 그러면서도 안전한 네.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네.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도 네. 그런 것들이 좀 전달이 돼서 그런 이 어떤 소사이어티가 좀 온라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 김한수님께서는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릴게요. 하여튼 뭐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요새 뭐 경제 민주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오늘 얘기 우리가 IT 민주화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IT 민주화, 기술적인 민주화부터 먼저 되고 그래야지 뭐 창조 경제가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고 코멘트도 좋은 코멘트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신 조 부장님께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이모티콘 손들기 버튼에 그 더블 클릭 보면 거기 보면 박수 치는 거 있거든요. 그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